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오피스 공실률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 도시별로 좀 틀린데요. 그 다음에 대출이 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6%를 하회, 이렇게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일단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 금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로도 인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갖고 있는 어떤 그 채권 가격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상업용 부동산 채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서 손실률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3분기 기준으로밖에 안 나왔네요. 2025년 3분기 기준 1.5% 이렇게 해서 아직은 부실 채권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고금리와 오피스 공실률 상승, 일부 지역은 19.9%까지 지역은행 중심으로 잠재적 손실위험은 높다. 일부 은행은 주실 대출에 대해서 대규모 대출 손실 충당금을 쌓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보증권 등에서 10%, 15%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왔습니다. 4,800여 외근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숨은 손실이 발생, 지역은행의 위험 노출이 심각. 10%, 15% 정도 평가 손실, CMBS, RMBS, 그다음에 그 대형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위기 확대에 대비해서 채권을 매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 기술 중심 도시인 이렇게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같은 건 25%를 상해 공실률이 오피스. 전국 평균은 19.9%인데 2024년 말인데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해결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죠. 뭐든지 그 장사가 잘 돼야지 되는 그 빌딩에 들어가는 거죠. 빌딩에 들어가거나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빌딩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디트로이트 같은 데 예전에 자동차가 안 됐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이 다 이렇게 확실하게 떨어졌거든요. 먼저로 그 장사가 안 되고 이게 되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수록, 사업이 안 될수록 그 상업용 부동산은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적으로 좀 잘 되는 데는 부동산도 좀 피가번쩍하고 괜찮은 데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임대료가 좀 낮아질 거니까 좋은 거 들어가지고 뭘 후진 거 들어가겠어요. 대기업 같은 데는 특히 본사 사옥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범대 들어갈 때 저기 자기네도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구형 건물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10%, 15% 평가 손실로 인해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위기 확대에 대비해서 채권을 매각 중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모펀드 이쪽 부분에 환매에서 그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대출에 투자를 했는데 환매 거부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유동성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국채가 발행하는 그 손실 발행 정도가 어느 정도 커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뭡니까, 그게 미국 중앙은행이 저 발행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사실 문제는 없긴 해요. 문제는 없긴 한데,
많이 발행할수록 많이 이렇게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할수록 이 부분이 달러 가치에 대해서 좀 의문시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아직은 기축통화다. 그다음에 석유를 아직은 석유 시대다. 아직은 석유 시대고 수소가 등장했지만 가격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그거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률이 10%에서 또 여기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률이 10%, 15%, 20%까지도 이렇게 구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오스틴 28.5%, 샌프란시스코 25.5%, 덴버 25.2%, 주요 도시, 테크 도시의 공실률이 25%를 상회한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면 상관없는 부분이긴 해요. 상관없는 얼마든지 빌려주겠다는 부실에도 상관없이 그래서 민간은행이 아니고 국가은행이라면 이게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중앙은행이 국가은행으로 빨리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에서 돈을 찍어야죠. 그래가지고 키보드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미국의 달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축통화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통화 대비해서 이쪽밖에 신뢰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다른 통화가 그만큼 뭐 어떤 불신을 사거나 뭐 부실화되거나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기족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달러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모든 어떤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달러 거래를 중심으로 가고 그것을 편입을 안 했을 때 자기네들이 상대적 다른 통화가 엉망이어서 미 달러보다 더 엉망이다 했을 때 손실을 더 겪게 되는 거죠. 기축 통화는 이렇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통화보다 낫다 정도, 네, 그 정도라도 괜찮다는. 일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일부 오피스 빌딩은 초기 매입 가격의 30% 수준에 매각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금융내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실 자산이 2,350억 달러, 30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위기 우려를 극복적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더라도 지역은행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미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자기네들이 손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자기네들이 파산하거나 뱅크런이 생기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미국 대형은행도 이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일부 채권을 이렇게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쟁이 일어날수록 채권이 막 풀려 나오잖아요. 미국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대한 깊은 우려감이 너무 많이 막 찍어내니까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소유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주식시장 어떤 채권시장 전 세계 어떤 이런 데서 돈을 팔아가지고 안전자산인 국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부실 자산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대출을 회수하거나 차환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부실 자산이 2,350억 달러. 지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모펀드들은 환매 요청, 돈을 이렇게 빨리 돌려달라고 했을 때 지금 환매 거부한 사모펀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팔아가지고 현금화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기적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나 또 기업을 갖다가 사가지고 인수합병 기업의 주식을 갖다가 사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이런 장기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기업을 어떤 기술을 담보로 해가지고 적절히 대출해 주기에 기술 거기는 많은 손실을 보거나 이랬다면 적극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출이 사모펀드에서 어렵게 되거나 투자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자금을 운영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덜 부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텐데요. 다시 또 그 주시장, 채권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나 전 세계 자산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빨리 국가 동화로 전환해야 되고 대기술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실 자산이 2,35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금융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지역은행에서 자기들이 적절히 대출했다가 파산하거나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대출금 상환 불이행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중앙은행이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그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망하니까.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여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따라 대출을 해주는데 그 공실률이 높거나 그 건물의 값어치가 시간을수록 하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거를 아예 그냥 은행이 적극적으로 채권 어떤 경매를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버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향후 그 도시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증거만 없다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매각을 건물 매각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예 그냥 그렇죠.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그것을 인수를 해버렸다는 거죠. 적절로 사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네들이 그것을 샀을 때 그것이 다시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이 떨어지면 이게 평가성이 또 생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임대료가 자기들한테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보다 낫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 되겠어요. 어차피 대출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적어도 우리가 계속 가져갔을 때 장기적으로는 저번제 특성상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도시에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사라지면 어렵겠죠.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다시 우리가 주택으로 개조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임대료, 은행 이자 수익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했을 때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글로벌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낮은 사무실 복귀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정착으로 사무실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건물주들의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리파이낸싱, 재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다가 못 갚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 채권을 자기네들도 유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화 시켜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채권을 제가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빌딩에 대한 채권과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면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어떤 빌딩에 대한 채권만으로 한정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에서. 빌딩 판매를 위해서인데, 집 빌딩에 대해서 내가 대출을 얼마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겠다, 양도. 그러면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글로벌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복잡하게 다른 것과 섞어 놓으면 잠재적인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섣불리 구매하기가 폭탄 같아서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시켜준, 이게 채권을 발행할 때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아직 채권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유동성을 위해 채권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이 빌딩에 대한, 단순하게 이 빌딩에 대한 대출만을 채권으로 판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권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판매자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채권을 파는 거하고 빌딩을 아예 그냥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을 파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딩 관리하고는 또 틀린 문제죠. 빌딩을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에요. 그쪽 소유자가 여전히 자기들이 빌딩을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임대료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지, 채권 소유자에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채권 소유자나 지역은행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을 때 그 임대료 수익이 자기께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 우리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서 자금이 많은 사람 쪽으로 넘겨가는 과정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안 해도 은행이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채권을 갖다 사는 사람이 이것을 이 빌딩에 대한 채권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내가 통째로 이걸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채권을 소멸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나, 뭐 심각한 정도, 엄청난 심각할 정도는 제가 구글 자료만 통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구글 자료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형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채권 일부 채권을 팔고 매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오피스 빌딩은 초기 매입 가격이 30%, 그러니까 자기가 1,000억을 투자했는데 700억이 날라가고 300억만 나왔는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 위치별로 좋은 위치에 있는 애들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채권을 갖다가 만들 때 이 빌딩에 대한 채권만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면 이게 금융 위기에 있어서 폭발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금융당국이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 위기를 없애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인을 바꿔도 글로벌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게 괜찮다, 위치가 좋다,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도시는, 그러면 적절히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가 자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지역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행에 대해서 부실이 만약에 없다면 적절히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관리 감독은 해야 되겠죠. 관리 감독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관리 감독은 이렇게 아무래도 민간은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 정보에 대해서도 100%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그 위험성을 있다라고만 하지 정확한 모르겠네요. 구글 자료에 의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네. 부실률이 15%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매우 위험한 주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